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주식하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사 주식을 한 주 이상 보유한 사람이 1,4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식 투자는 매매 차익과 배당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하는 건데요.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을 얻게 되고 만약에 이 회사가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라면 예금이자와 비슷하게 따박따박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 간접 투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반도체 회사를 골라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면 직접 투자입니다. 반면에 간접 투자는 여러 반도체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펀드나 ETF를 사는 겁니다. 펀드는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모아서 대신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면 나눠서 돌려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통 가입을 하시죠. ETF는 이런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겁니다. 일반적인 주식 종목하고 똑같이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이 개별 종목을 사려면 어떤 종목은 한 주에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ETF를 사면 훨씬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펀드와 ETF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주식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시작하기에 제일 무난한 기본이 되는 유형은 주가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들입니다. 이 주가 지수 하면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시죠. 한국에는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시장의 코스닥 지수가 있고요.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다우, S&P 500, 나스닥입니다. 중국에는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 또 일본은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인도에서는 센섹스 지수, 니프티 지수 이런 식으로 국가마다 대표 주가 지수가 여러 개씩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지수들은 왜 만드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시장 전반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 지수는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S&P 500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를 사면 내 수익률이 미국 S&P 500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의 우량 기업 500개로 구성되는데요. 이 500개를 조금씩 나눠 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밤에 S&P 500 지수가 1% 올랐다. 그러면 내 ETF도 1% 수익이 나는 거고요. 반대로 2% 떨어졌다. 이러면 나는 2%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라고 유명한 이 워런 버핏,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고른다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S&P 500 지수 따라가는 펀드나 ETF에 돈 넣어놓고 하던 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 펀드와 ETF는 수수료를 좀 떼가기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워런 버핏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수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떤 비율로 종목을 섞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이 대표적인 다른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 30개 주가를 모아놓은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는 이름이 들어간 ETF를 산다면 글로벌 대표 반도체 기업을 한꺼번에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매일 오르기만 하면 모두가 행복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죠. 주가가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주요국 증시마다 몇 가지 안전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개별 종목 차원에서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인데요. 어떤 종목이 어제 종가가 10,000원이었다면 오늘은 아무리 많이 올라도 13,000원, 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7,000원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격 제한 폭까지 올랐으면 상한가, 그 아래까지 떨어졌으면 하한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다면 그날은 증시 전체가 난리 났었다는 뜻입니다. 자주 보기는 힘든 상황들인데요. 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따라붙어서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선물 시장이 급변동하는 게 현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전체 증시가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합니다. 코스피에서는 선물값이 전날보다 5%, 또 코스닥에서는 6%그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거래소가 사이드카를 발동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게 됩니다. 이 사이드카는 경계경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서킷 브레이커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할 때 발령하는 공습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과열됐을 때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해버리는 두꺼비 집에서 따온 용어입니다.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8% 이상 급락해버리면 거래소에서 1단계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해서 모든 주식 거래를 20분 중단시킵니다. 잠깐 숨 돌리고 침착하게 다시 매매를 하세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지수가 15%까지 떨어졌다면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매매가 다시 20분 정지됩니다. 만약에 20% 이상 무너지면 3단계가 발동되는데요. 그날 장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투자할 만한 기업이나 업종을 골라낼 때 활용하는 지표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들인데요. 먼저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기업 가치와 적정 주가를 가늠하는 많은 지표들 중에 가장 유명한 걸 텐데 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눈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 한 주의 가격이 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일명 성장주라고 하죠. 인터넷, 전기차, 벤처기업 이런 곳들은 PER이 수십 배로 치솟으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평가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역사가 길고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전통 기업들은 PER이 이런 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PER 말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 BPS라는 걸로 나눠서 구합니다. 이거는 주식 한 주 가격이 한 주당 자산 가치에 비해서 몇 배나 비싸게 팔리는지를 뜻합니다. 앞서 보신 PER이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된 곳을 찾는 데 쓴다면 PBR은 기업이 쌓아놓은 자산의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곳을 찾는 데 씁니다. 이 PER과 PBR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이 숫자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좀 계산식상의 한계점들이 있기도 하고요. 주가가 낮을 만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가가 낮다고 앞으로 반드시 반등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이 PER과 PBR 말고도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ROE, 자기자본이익률도 중요하게 볼 만한데요.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거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ROE는 기업이 빚을 제외한 자기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가를 의미하는데 ROE가 높을수록 경영을 잘해서 주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줬다는 뜻이고 주가도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석 지표 말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뉴스, 악재가 되는 뉴스는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이 시장의 심리에 의해서도 좌우되곤 해서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주식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식이 귀해지면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호재가 될 뉴스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상장사들은 1년에 4차례 분기별로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줄줄이 몰려있는 시기를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공개하는 실적에서 핵심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이 발표된 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다 그러면 투자자들을 깜짝 놀래켰다고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호재가 될 또 다른 뉴스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들 수 있습니다. 이 자사주는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이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하느냐? 우리 회사 주가 저평가됐습니다. 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저렇게 먼저 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매입한 자사주를 아예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그만큼 귀해지는 것이니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근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밸류업이라고 해서 주주환원 책들 참 많이 내놓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이 거의 단골로 나옵니다. 근데 매입만으로는 주가 부양 좀 부족할 수 있고요. 소각까지 한다고 약속해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뉴스로 공개 매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갑자기 불쑥 나와서 주주님들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을 제가 좀 더 높은 값에 사드릴 테니까 팔고 싶으면 저한테 파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영권 분쟁이 붙은 기업에서 우리 쪽 우호 지분을 늘려서 싸움 걸려고 공개 매수 개시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소식 나오면 주가가 곧바로 치솟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이슈가 지나가면 주가가 원상복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에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많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을 팔아치우겠다는 사람이 많고 또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주식이 흔해지면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일단 실적이 나쁜 회사 주식 갖고 있으려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반대 개념, 어닝 쇼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상장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예상을 한참 밑도는 부진한 수준이면 투자자들을 충격 먹게 했다. 이래서 붙은 이름입니다. 이 어닝 쇼크보다 사람들이 더 싫어하는 게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을 더 찍어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자본금을 늘린다는 건데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 되겠지만 소액주주들한테는 날벼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좀 괜찮은 기업을 M&A를 한다거나 좀 건전한 투자에 쓰려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또 빚 갚으려고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좋게 봐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은 반대 매매입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한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 융자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빚으로 산 주식은 증권사에 담보로 맡겨놓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대출액에 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 보통은 140% 이상 정도는 유지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 주가가 후두둑 떨어져서 이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일단 증권사는 돈을 더 채워 넣으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아놓은 주식을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싼 값에 팔아버리는데요. 이런 걸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반대 매매가 여기저기에서 왕창 나오면 애꿎은 다른 투자자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주식 물량이 너무나 늘어나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빚내서 주식하면 위험하다, 그렇게들 말리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관련 경제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